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문자 그리고 KBS 콩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계속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정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다른 의견 계속 또 저희가 검토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차 좀 읽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뉴스픽 두 분 모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최근 잇따라 발생을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대국민 담화문을 냈어요.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역 당국의 입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최근 29번, 30번, 41번 이제 편의상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원이 어디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서 대한의협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요. 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가는 1차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상급 병원이 아니라 또 중소병원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목소리가 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었고요. 두 번째로는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방역 당국의 입장은 오늘 추가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새 또 새로운 소식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까지 일단 방역 당국 입장을 보면 이 3명의 환자 29번, 30번, 31번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었고요. 또 다만 이 대응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아마 이제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 특히 중국 다녀온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역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의료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지침도 보다 구체화돼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아직은 단정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확실하게 알면은 덜 불안할 텐데 어제 밤 사이에 벌써 확진자가 갑자기 15명이나 증가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한 며칠 정도 이제 추가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안심하는 기조로 약간 접어드는 듯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일단 문제는 지금 29, 30, 31번까지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굉장한 그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세상에 그 넓은 식당에 손님이 저희 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 주인이 오셔서 계속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이 바닥 상권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또 많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네, 지금 새로운 환자 15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그중에 13명이 대구 경북에서 지금 나왔고 서울 등지에서 2명이 지금 추가로 확진이 됐다는 걸 잠시 전해드립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방역의 수준이라든가 위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정부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아마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계 단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심각의 어떤 기준이
과학적인 기준, 네. 국제적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계속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올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각보다 말 그대로 해외에 갔다 오지 않은 환자들도 발견하고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민들의 협조, 특히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할 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네.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런 거 꼭 해달라고 계속 보건당국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방역을 더 단단히 고삐를 정말 지는 마음으로 단단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네, 그렇죠. 국민들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매뉴얼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에 맞는 좀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내가 이거 숨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또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했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도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또 시민의식도 발휘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예. 감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내가 몸이 뭔가 안 좋은데 이게 그냥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비용 같은 것들. 그래서 조금 폐렴 증세가 있다 그러면 원인 불명이다 그러면은 즉각 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네. 좀 더 그러니까 넘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이런 시국에는 과잉 대응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15번째 그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격리 수칙 위반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가격리 수칙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편의상 번호로 다시 좀 네. 명칭을 드리겠습니다. 15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분류가 됐었고요. 29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자가격리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달 1일 본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 식사를 한 분이 이분의 아마 이제 처제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도 식사한 지 나흘 만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격리 수칙을 좀 어겼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법적 대응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어떤 법이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좀 안내를 드리면 네. 당연히 외출하면 안 됩니다. 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고요. 반드시 식사도 혼자 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혼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라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위험할 가족 수 있죠. 감염이 많죠 지금. 그렇죠. 네. 예. 식사 반드시 혼자 해야 되고요. 가족이나 동거인하고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게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주변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요. 네.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수칙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냐? 네. 예, 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요. 근데 자가 격리를 할 때 그 자가 격리 수칙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칙들을 제대로 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선으로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명과 유선, 구두를 같이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네. 이거를 만약에 자가 격리 수칙에 지키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메르스 사태 때는 한 300만 원 벌금 이런 받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기준이 있었나요? 네,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300만 원 벌금 내고 나 자가격리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한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벌금으로 한번 법을 좀 높여보자라는 지금 그런 개정안도 나오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는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본인이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죠. 피할 수가 있는 거라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예.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건소도 사실은 전달 사항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격리 중인 분들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현재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이 15번 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아마 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보통 전화로 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서면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노령자인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방역당국이나 보건당국에서도 아마 이거 메뉴 대응 지침을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보죠. 이번에는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17주기 추모식이 어제 이제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내용을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네. 2.18이 그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참사 17주기가 되는 네.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이 주관했고 여기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 4.16 연대 관계자 그리고 몇 명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03년 2월 18일에 대구에서 방화가 있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네. 그 신변을 비관한 분이 불을 지르고 했는데 막상 불을 지른 전동차의 분들은 피했는데 그게 옮겨붙은 맞은편 전동차에 그게 다 전소하면서 승객 192명이 사망하고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네, 148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03년 이때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대구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도 지하철이 생겼네 그러면서 일부러 타러 가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참사나 대형 사고가 받는 피해자들이 단지 운이 없어서 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 현장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의 피해도 크지만은 살아남은 생존자의 트라우마와 그 유족들의 그 고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 아비규환 현장에서 어떤 여성이 모르는 여성이지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급하니까 이제 막 급하게 이제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17년간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고통을 준다 그래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심한 고통에 비하면 하나에도 불과하겠죠. 그래서 김태일 그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 사회가 참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참사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아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억이 필요하고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회적 기억, 사회적 치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듣고 싶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아픈 기억이죠. 떠올리면 아프지만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럼요. 또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했고 당시 정부의 대응에서도 뭐 비판 여론이 제기됐던 메르스 사태 이런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발생했을 때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것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정신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가 차원의 어떤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이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라던가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국가와 별개로 우리가 어떤 재난의 피해자분들이 손을 잡고 우리 재난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또 국제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4.16 재단 있죠. 세월호 예. 유가족을 지원하는 4.16 재단이 국제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재난사회의 피해자의 권리를 묻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난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 이분들을 뭐 일방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을 한다던가 혹은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달라던가 국가의 책임을 물을 때 심지어는
어떤 재난을 돈벌이로 이용하냐는 아주 잘못된 여론이 더 상처를 깊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 포럼에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에 있는 재난 관련 전문가들이 또 많이 참여했나요?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건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큰 사건을 겪었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예, 화성 시랜드 화재. 예. 아마 뉴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구 지하철 화재. 2011년에 춘천에서는 산사태로 또 예, 굉장히 예,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2017년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사고, 그리고 2017년 포항 지진에 이르기까지 예. 사실상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같이 치유를 고민해야 되는 피해자분들이 지금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손을 예. 잡고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에 있어서의 이 아픈 기억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 잘 승화시켜 보자라고 뜻을 모은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의 기억이 이렇게 번쩍 이게 성광기억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동정이다, 뭐 국가에서 뭐 시혜적으로 준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다만 피해자들이 손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회가 부분을 같이 정말 무엇을 사회가 해야 함께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 치유가 일단 뭐 정신 심리적인 치유 접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사회적인 접근이 반드시 그러네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상처를 직면하고 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이 희생의 의미를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그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피해자분들의 상처도 취할 수가 있고 그렇죠. 사회의 안전도 도모가 되는 것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억을 아픈 기억에 대한 우리의 자세 다 상처를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이런 대형 재난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세월이 약이겠지. 그리고 자꾸 상처를 들쑤시면 덧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제대로 목도를 하고 직면을 해야 되는데 아픈 기억을 서둘러 지우게 하면 안 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대구시장이 그때 당시 대구시장이 그 사고 났던 승강장에 대한 물청소를 해가지고 말끔하게 그 현장을 좀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의 원폭 돔이 있는데 네.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주 힘든 저기 원폭의 피해자였는데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상징물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든가 이런 거를 보존하고 우리가 기리는 이유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계속 그걸 보면서 떠올려서 생각하고 잊지 말라고. 네, 그래서 예. 지금 대구의 그 동성 그 중앙로의 지하철 안에 추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 추모의 공간 한번 가 보시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진들이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딸아이를 잃은 어떤 유족 한 분이 그 딸아이의 어떤 유품을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전시하겠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은 내 가족은 잃었지만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참사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그거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의 지하철 화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을까요? 누가 졌을까요? 그 뭐 공사 사장이라든가 역의 그 대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 기관사 몇 분만 처벌을 받고 끝났습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처벌은 연결고리의 끝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와 그 관리공사의 대표를 처벌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트라우마의 그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피해자분들에게 아마 덕담 내지는 위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빨리 다 잊어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부작용이 발언이 될 있을 수 수 있습니다. 있는. 왜냐하면
상처가 치유되는 첫 번째 걸음 중에 하나가 진상규명.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책임 있는가를 정확하게 국가에서 규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계속 이 문제를 놓을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어떤 한 지적이 있었는데 과연 재난이라는 것이 개인의 책임인가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과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또 연구도 진행이 되고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 글을 보면 영화 기생충 얘기를 하는데요. 네.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좋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지만 지하방에 있는 곳에는 물이 들어와서 주거 공간이 아예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갔죠. 그래서 재난은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취약계층이 받는 피해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 일부 분들은 회사에 안 나가거나 활동을 제한해도 생계 위험을 받지 않지만 지금 그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일터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한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부와의 활동이 차단되어 있지만 또 외부와의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부터 조금 더 이 재난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걸 인지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라고 얘기하는 게 강요가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기억을 하고 같이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언제 완전히 죽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라는 말이 와서 너무 가슴에 와닿았었거든요. 네. 잊으라 할 것이 아니라 전동차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다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당시에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었어야 되는 전동차 내부가 오히려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참사를 부추긴 면이 있고 지금 전동차에 1인 역무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1인 그 승무원이 혼자 방송하고 혼자 화재 진압하고 대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이나 인건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9166번님께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기 고통스럽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간단히 그냥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 발길도 뜸해지고 결혼식에서도 사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50명이 와도 300명 식사를 내라 이런 예식장에 또 예비 부부들은 울상이라는 뉴스가 지금 떴는데요. 네, 지금 이제 2월 말 3월 4월 이럴 때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식 계약은 보통 한 몇 달 전부터 일단 하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긴 거죠. 그런데 다들 가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300명을 보증 인원으로 정했는데 200명으로 좀 줄이면 안 되겠냐 했더니 예식장 측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럼 4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200명으로 줄이고 4만 5천 원 하면 어떻겠냐? 그것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예식장 결혼하실 때 보면은 지불 보증 인원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어요. 그 계약서에 적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소 인원으로 적으세요. 최소 인원으로 적고 나서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건 해줘요. 보통 해주는데 줄이는 거는 거의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특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특수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관계자가 이런 경우는 계약 내용을 좀 다르게 규율할 수 있는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하는데 조금씩 손해를 보고 서로 양보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그냥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너무 앞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기업도 이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대형 호텔이라든가 대형 예식장이라면 여러 개 있을 텐데 중소형 예식장 생계를 하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그 많은 준비를 했는데 줄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측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뭐 표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조금 이 예식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자율 어떤 계약서 형식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사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며칠 전에 취소하면 몇 % 환불, 네. 언제 되면 안 된다. 50%, 40%, 그렇죠. 뭐 70% 그리고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비행이 취소되더라도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뭐 어느 쪽에 그렇죠.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소비자들이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기회에 들어서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 조항에 그렇죠. 계약 조항에 미리 만들어서 소비자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자율 규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염병 확산이라는 게 그 어떤 계약 관계에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법적 공방으로 가서도 서로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은 여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뭐 환불 조치를 네. 그냥 해준다든지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업체들을 소비자들은 기억을 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2분.